네, 어서 오세요. 1980년대부터 2020년대 지금까지 그 기업 내 노동자들이 말입니다. 승진을 하면 할수록 노동조합을 탈퇴했죠. 그렇게 해서 관리직까지 올라간 노동자가 회사에 어떠한 충성심도 잃었다. 미국의 그 리포트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그 우정과 폭넓은 연대를 구하지 않고 비정규를 무시하고 정규직 임금하고 근무 조건만 따지고 들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스스로 약화됐다. 기업의 효율성도 낙하했다. 이런 연구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요. 그래서 확실히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미국만의 문제냐?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전체한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축구 선수 시절에 그 뛰어난 공격수가 감독이 되면 무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이 뛰어났던 직원이 승진하면 할수록 성과가 떨어지고 관리자가 되면은 무능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1969년에 이건 이제 피터의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이 피터의 법칙이 나온 다음부터 이 미국의 기업인들이 자기들 기업을 그 점검을 해봤다고. 근데 상당히 많은 예외도 있었지만 큰 흐름이 확실히 그랬다는 거예요. 뛰어난 직원을 계속 뽑아서 관리자를 시켰더니 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근데 그 관리자를 자를 수도 없다.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신, 신자유주의 그 산업 분야에 어떤 혁신도 불러오지 못했고 M&A나 좋아했죠. 대마 불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켰다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신자유주의가. 형식적으로 판매 수량이나 늘리려고 그랬고 업적 부풀리기나 했고 이런 비윤리적인 노동관념을 들여왔다 이 말입니다. 회사에 대한 불충성, 대충대충이라는 거, 먹고 튀고 싶고 먹고 버리고 싶고 일상화된 배신이 미국 기업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기업인과 직원들이 상호 불신하고 있다. 이게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렇지 않아도 피터의 원칙이 굉장히 회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이 피터의 원칙한테 이런 또 다른 또 이 요인 변수들을 또 집어넣었다. 신자유주의가 그랬다 그 말이죠. 이 의도적인 무능력 문화가 40년을 반복하고 있었다. 기업인과 간부들의 그 도덕적인 해이가 일반 노동자들한테도 전이가 돼가지고 면접을 볼 때라도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회사의 비전 같은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업 복지나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죠. 휴가는 언제 주느냐, 휴가 월급 주느냐, 승진은 어떻게 되느냐, 임금은 언제까지 상승하느냐, 이따위 거면 자꾸 물어본다 이 말이죠. 신입사원들이. 근데 들어와서 일을 시켜보면 참 질적으로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근로윤리도 사라지고 업무 능력도 떨어져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하락해 왔다. 이게 이제 물론 그 자본과 노동을 협력 관계로 보지 않고 적대 관계로 보아왔던 마르크스 좌파 그리고 기업 우파, 극우파, 이 앵글로색슨적 경제관념이 극단으로 치달았다고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자본과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둘 사이가 협력 관계라고. 절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왜 잉여 가치를 뺏어가느냐 막 이러면서 달겨들었던 게 마르크시스트란 말이에요. 자본과 노동 관계를 적대 관계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사가 뭐 일이라도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이 일을 주는 게 부당한 측면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들려고 그런다. 그건 직원의 우수함이라든가 충성심 이런 건 기업 문화에서 점차 사라지다가 신자유주의로 인해 갖고 훅 한 방에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공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의 효율성 자체가 사라진다 이거 말이죠. 이 법칙을 만든 그 로렌스 피터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직위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능한 직원이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1969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이 가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특히나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신자유주의 국가 상당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프리 터크가 그랬습니다. 미국 산업계에서 우수하지도 않고 신뢰도 없는 관리자들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 현상은 이전에 없던 현상이다.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서방사회가요. 서방사회가 금융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서 산업이 망가진 것도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생산성 저하의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방사회는 정말 말 그대로 헤게모니는 이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응? 이게 기업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요? 이제는 정신적 도덕적인 무장이 매우 필요한 그 교육계, 아동계, 노인계, 미디어 언론계 무능력이 판을 치고 있다 말이에요. 정치계는 뭐 대표적이고. 저는 그 교육계를 주로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 교수가 되면 될수록 교수를 많이 뽑아서 무능력이 판을 쳐갖고 학생 수준도 못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교수들이. 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이 비참한 결과는 실은 프리드리 하이에크가 예견을 했었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드도 1956년에 어느 정도는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그 사회가 그렇게 망가지게 가만 냅뒀고요. 갤브레이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대안을 계속 제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이 사람 말을 안 들었죠. 갤브레이드가 경제 엘리트계를 떠나버렸잖아요. 1970년대에. 아, 더러운 새끼들 그거 떠나버렸다고. 이 피터의 법칙이란 게 일반화하고 기업의 수익이 계속 하강하고 성실한 청년들은 그렇게 되면 좋은 기회를 캐치할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응? 주변이 다 무능해졌으면 능력만 좀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 많이 공부를 해갖고요. 이 기업인들이 학자들이 아니라 기업 연구소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래갖고 이 피터의 법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6개, 7개 막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 다 얘기할 건 없고 그 중에 하나가요. 징징대지 말고 어디서 배운 거야 그게? 베이비 부모와 진보세 586 뭐 68세대한테 배운 게 징징드는 것밖에 없어. 매일 남탓만 해. 원래가 좌파 문화가 남 탓을 잘하거든요. 점점 무능해져 간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승진할수록 무능력이 증가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윤리가 저하했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연구소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직책을 바꿨다 그래갖고 짜증내지 말고 지방으로 전출당했다 그래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빈 공간 언제나 많으니까 마음껏 열심히 성실히 일해보라는 거죠. 일단 뭐 직장을 잡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직장 잡기도 어려운데 뭐 그 무슨 소용이겠어. 하지만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자영업을 하든 간에 어차피 물품 납품할 사람 찾아야 되고요. 그것도 다 일반 뭐 영역이라고요. 자영업을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하물며 일용직을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 다 보여진다고요. 세상은 다 그 사람들을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지켜보게 돼 있다고. 겉으로 아닌 척하면 뭐 속일 것 같아? 그래서 무능력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윤리가 저하하고 있으니까 거꾸로만 가보라. 계속 공부하고 기회를 보라.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승진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언젠가 올 테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연구소에서 하는 말들은 예전보다 직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아졌다. 직원들은 모르죠. 관리자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이제 직원들을 지켜볼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구나. 이렇게 되면 어느 영역에 있든 간에 자리 이동할 때 승진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칙이에요. 페미니스트들처럼 나는 희생자, 나는 희생자. 자꾸 이러면 징징대면 인간성도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루드비 폰 미세스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부당한 체제의 희생자로만 여길 때 그 사람은 반기업, 반기능, 반사회적으로 변한다. 이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인간성도 망가진다. 투덜거리는 사람, 불안한 성격, 귀가 얇아서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 우울한 사람, 신경증 환자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직원들이. 징징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노동자는 버려집니다. 이런 직원은. 이 기업을 마치 범죄자가 우글거리는 마피아 집단처럼 취급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럼 그 티가 안 날 것 같습니까? 특히나 페미니즘이 여성 직원들한테 이상하게 세뇌를 시켜놨는데 지키는 거예요, 그거. 19세기 말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19세기 말의 학자가 샤를레 팩이죠. 노동조합 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부르주아들이고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비참한 노동자라 그랬다고. 지금과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중소기업 고용주, 하물며 대기업이라고 해도 요새는 뭐 탈중앙화 돼가지고 3년짜리 임기 사장 아니에요. 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요. 직원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업의 수익이 발생하기 전부터 직원들한테 임금을 땡겨준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본주의는요. 잉여 가치로 굴러가요. 자기가 만든 비용보다 더 많이 돈을 붙여야지만이 그걸 팔아먹어야지만이 돈을 번다고요. 그 돈이 비용 정도 쌓일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저 직원이 잉여 가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 직원이 잉여 가치를 만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부터 먼저 준다고. 또 게다가 이 경제 환경이 되게 불확실하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직원과 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배 안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도 간부도 직원도 서로 호의 정신으로 아주 뭉쳐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이 어려운 이 경쟁 시장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샤를 페그가 얘기했던 거예요. 단 하나라도 배워야죠. 아, 사장님은 괴로운 분이시구나. 내가 좀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월급 받는데 그거 하지 않겠구나. 이 정도의 정신 상태는 무장하라고. 우리 사장님은 도둑놈. 내가 왜 야근까지 다 해야 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이상 어디도 어떤 직장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일단 마음의 무장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현실이 좋냐?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그 정도 말도 못 알아먹어요. 제가 지금 취준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017년에요. 램세이 솔루션이라고요. 미국의 100만 장자,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사람, 한 13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집 빼고 주택 빼고 유동자산만 그래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평균 나이가 50대 전후고요. 60대, 50대, 60대. 13억의 유산자산을 갖고, 유동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부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좀 생각하자고. 하루아침에 뭐 얼마 엄청 벌었다. 이런 텔레비전 그만 보시고 어느 정도 돈이 적당히 있다. 뭐 젊었을 때부터 벌고 살았다. 지금 먹고 살만하다. 나 중산층 이상은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라 그 말이죠. 백만장자라는 게 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백만장자 되기가 쉬워요, 어디? 응? 자기 집 빼고 유동자산 13억 이상 갖고 있는 한국 사람 얼마나 있어요? 이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뭐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의 근데 1만 명을 조사했으니까요.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1만 명은요 아무나 못해요 그거. 이 램세이 솔루션에서 최대 조사라고 자신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1만 명의 백만장자 직업을 보면 1위서부터 5위까지 엔지니어, 회계사, 교수, 교사, 중소경영인, 대기업 간부, 마지막으로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들 중에 역대 연봉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1%. 다시 말하면 보통 그냥저냥 월급쟁이거나 자유직업인으로 살았다. 이게 특징이고요. 로또 맞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집세를 내고 있거나 주택 융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 주택 소유자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아버지 엄마가 중산층 이하, 빈곤층도 굉장히 많았다. 부모가 고소득층 출신은 2%에 불과했다. 어디 나가서 아빠 찬스 썼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1만 명 중에 79%가 부모라든가 친척으로부터 상속을 전혀 받은 바 없다. 21%만이 상속을 받았다. 그중 3%가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 21% 유산 상속자 상속금 평균 놀라지 마세요. 5만 5천 달러였다. 6,500만 원이 상속받은 게 전부였다. 게다가 상속받은 평균 나이가 51. 상속받아갖고 부자 됐다는 소리 어디 나가서 절대 하면 안 돼요. 미국은. 0.0000001%. 그 정도나 상속으로 부자가 된다. 그 말이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88%입니다. 미국 평균이 38%니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대학이 영업하는데 먹힌다 이 말이죠. 경제적으로 먹힌다 이 말이에요. 52%가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학을 함부로 때려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저도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한둘 있었어요. 대학을 계속 가야 되느냐. 가야 됩니다. 학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은요. 어디 해외로 나갈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첫인상 보고 그냥 직장 잡을 거야? 당신 학위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직은 먹히니까요. 누군 뭐 대학 좋아합니까? 제가 대학 비판을 얼마나 비판합니까? 대학을. 하지만 현실이 그런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취준생들한테 헛소리나 하겠어요 지금? 1만 명의 미국의 백만장자 이상 사람들 하버드 같은 명문대 출신은 오로지 8%였습니다. 대다수가 지방대 출신이었어요. 15%만이 사장, 부사장, 고위 임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85%는 평범한 직원이나 자영업자였다. 계속 갑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투자했다. 근데 그 투자는 단기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장기 투자를 주로 했다. 25%가 단기 투자의 경험이 있지만 누구도 ETF 같은 거 위험성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은행 대출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룻밤 크게 벌었다. 이따위서는 귓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그랬듯이 10년 투자할 생각 안 하면 주식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게 가장 백만장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시장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주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 존버라 그러네.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도 잘 봐야 되겠죠. 넣었다 뺐다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백만장자들은 주식도 성실하게 운영했다는 거죠. 100만 장자 중에 9,400명, 94%가 자기가 번 돈보다 적은 돈으로 생활을 했다. 75%가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이 없다. 85%가 쇼핑할 때 목록을 작성하고 나갔다. 매달 외식은 평균 270달러로 중하층 평균보다 10달러 정도 적게 사용했다. 항상 쿠폰을 사용해서 222달러 이하를 지출했다. 매일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이나 시켜 처먹고는 결코 경제가 안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93%가 쇼핑할 때 마트 쿠폰을 사용을 했다. 꼭 모았다. 이 사람들의 월 평균 식료품 비용은 미국 평균 647달러에 비하여 412달러를 썼다. 쓸데없는 소비를 안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아주 잘못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축 외환이 주식 뻥튀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먹튀 정신을 키웠다 이 말이야.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도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성실하게 꾸준히 저축해가지고 그렇게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조사를 진행했던 램세이 솔루션의 그 데이비드 램세이가요. 통계 처리만 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 조사까지 다 했어요. 백만장자들을 붙들고 물어봤다고 인터뷰를 했다고요. 한결같이 이 사람들의 대답이요. 93%가 대답하기를 나는 상속금이라든가 특정한 무슨 뭐 특별한 투자 때문에 돈을 번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월급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하고 저축을 해서 백만장자가 됐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 질적 분석까지 모두 마친 그 램세이 솔루션의 결론이요. 다음 5개로 요약이 됩니다. 돈에 대한 지식은 20%면 충분하다. 80%는 행동이다. 더 이상 푸념되지 말라. 두 번째, 주변에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듣지 마라. 다들 헛된 정보이고 돈 관리 해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꾸 실패만 하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거다. 또 질투하면서 하는 말이다. 듣지 말라. 세 번째, 상속금은 아무 의미 없다. 상속금 써본 사람 별로 없고 제대로 써본 적 없고 그 돈으로 시드머니 만들었다고 한 백만장자 한 사람도 없었다. 일단 당신 손에 들어온 돈으로 출발해라.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모든 백만장자는 다 일단 주어진 돈으로 출발했다. 네 번째,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지만 꾸준히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천천히 투자라는 거, 장기 투자라는 거고 시장의 움직임은 천천히 바라봐야지 급하게 바라보고 남의 유행 따라가고 투자하면 망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 백만장자의 경제적인 기반은 성실함이었다. 그리고 부부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 결혼이 경제적인 안정을 더 빨리 갖다 준다는 것은 뭐 이미 뭐 연구 결과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신자유주의가 나쁜 것으로 봤던 성실함, 벚꽃 튀는 것만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익이 많이 나는 데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짓거리가 좋은 짓거리라고 신자유주의가 40년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로 돌아와 보면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따위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 돈보다 적게 쓰고 쓸데없는 소비하지 않고 긴 시간 투자에 눈을 돌렸고 성실했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노력했다. 이게 결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 더럽고 비열하고 나라를 절망으로 빠뜨린 신자유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성실함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물론 뭐 돈 얘기를 해서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지만 뭐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램세이 솔루션의 2017년 조사 결과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1만 명이나 조사했으니까 그 결과 알려드리면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